저번 시간에 배웠던 클래스가 좀 어렵긴 한데 여러 번 3강을 반복하셔서 소화하셨던 분들만 오늘 수업이 좀 쉬울 수도 있어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5강까지는 이 코드가 계속 확장이 되는 거라서 3강 때 만들었던 코드를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면 오늘 수업도 힘들고 다음번 수업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저번 교환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저번 교환에 있던 태스크 모델을 같이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배울 패턴은 심플하게 비지터 하나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겠는데 원래 오늘 비지터 외에도 여러 가지 패턴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냥 비지터만 잘 익히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비지터 패턴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짜실 때 알고리즘에서 반복되는 부분과 반복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하기가 어려워서 특히 루프 같은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루프가 코드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루프 구조와 루프 구조에서 분리할 수 있는 거를 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훈련을 많이 해야지만 루프라는 구조를 재활용할 수가 있고 루프 안에서 이러한 일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루프와 루프 안에서 이러한 일을 분리하는 게 배열에 있는 고차 함수들이죠. for each, map, sum, every 이런 것들은 루프를 두는 구조와 루프 안에서 해야 될 일을 분리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순한 1차 루프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리커시브한 루프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대표적으로 제이슨 구조에 있는 모든 키를 순회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이것도 분리할 수 있을까? 제이슨 키를 쭉 루프 돌면서 그 안에 스트링을 만나면 스트링에다가 곱하기를 하나씩 붙여주고 싶어. 이런 것도 코드와 함수를 분리해가지고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였냐면 컴포지트 패턴이었죠. 복잡한 리커시브 구조를 일관된 이름으로 루프를 돌고 그 밑에 자기가 연관되어 있는 객체도 똑같은 이름으로 불어서 위임해버리는 거죠. 제기 대신에 메소드 연쇄로 복잡한 루프를 스스로 각자들 해결하게끔 시키는 게 이 컴포지트 패턴의 핵심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컴포지트 패턴이라는 건 안에 사실은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루프를 도는 구조와 그 루프 안에서 처리할 일이 한꺼번에 짬뽕돼 있다. 그래서 컴포지트 패턴을 쓴다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문자에다 곱하기를 붙이는 거 대신에 빼기를 붙이고 싶은 것만으로 컴포지트 객체를 다시 짜야 된단 말이죠. 해야 될 일하고 루프 구조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윈도우 탐색기에 찾기라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찾기 바꾸기가 아닌 제3의 기능, 더하기라는 기능을 내가 만들고 싶어. 탐색기를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컴포지트가 반영되어 있지만 컴포지트가 제공하는 기능 이상의 걸 뭘 하려고 그러면 코드를 다시 짜는 수밖에 없다. 루프 구조는 똑같을지라도 기능이 하드 코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기능 부분만 빼가지고 루프 구조랑 분리할 수 있느냐? 이걸 코드 스피치 두 번째 강의에서 다루는 제어 구문에서 다루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객체 지향을 풀면 이게 바로 비지터 패턴이 돼요. 그래서 비지터 패턴이라는 건 포문이 됐든 복잡한 컴포지트 패턴의 루프가 됐든 루프 안에서 하는 일과 루프 자체를 분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루프를 그대로 우리가 재활용하면서 안에서 하는 일만 바꿀 때 코드를 중복해서 안 짜고 요 딱 해야 될 일만 짤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오늘 굉장히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렌더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돔 렌더러를 보면요. 우리 태스크가 모델 생성하는 리스트 구조는 기억나시죠? 오브젝트 리턴하는데 태스크라는 키에 본인이 들어있고 리스트라는 키 안에 또 다른 리스트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자식들은 그냥 자식들이 아니라 배열 안에 또 다른 리스트 구조, 즉 태스크와 리스트를 갖고 있는 구조들이 또 엘리먼트로 들어있고 또 그 안에 파고들면 그 리스트도 배열인데 리스트 안에 또 태스크와 리스트를 갖고 있는 자식들이 또 있고 이렇게 리스트를 반환했던 구조체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걔를 우리가 돔 렌더러로 그릴 때 페어한테 이제 셀렉터 받아오고 실제로 렌더링 할 때 그러한 폴더 수준의 하나의 태스크를 받아오게 되는 거죠. 리스트를 받아오면 디스트럭처링 해가지고
태스크 쪽에 있는 타이틀 얻어오고 리스트 얻어오고, 그쵸? 이 데이터로부터, 폴더 데이터로부터. 그리고 나서 이때 렌더링 시점에 부모를 돔객체로 환원시키고 초기화해서 H1으로 폴더 제목을 꽂아주고, 그쵸?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한다? UL 하나 만들어가지고 새 UL을 내 자식으로 꽂으면서 리스트를 보내서 이건 알아서 서브 렌더가 그려라 이렇게 시켜버리는 거죠. 서브 렌더가 일단 오면 얘는 받아온 첫 번째 인자인 페어런트를 리턴하기 때문에 이 함수의 결과가 이 UL을 리턴해서 얘한테 이 UL이 꽂히는 거죠. 단지 이 함수 안에서는 이 UL을 알고 있으니까 이 UL에다가 li를 박아주는 거죠. 이렇게 페어런트로 받아온 UR에다가 li를 넣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리스트만큼 루프를 돌면서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도 타이틀과 리스트로 다시 나눠서 타이틀은 새로 만든 리스트 안에 div를 꽂아주고 다시 여기다 UL을 만들어서 서브렌더를 다시 돌려주는 걸로 컴포지트 패턴이 성립해서 나머지 리스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의 언더 렌더를 호출하면서 모든 게 해소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소했던 거. 그래서 컴포지트 패턴이 여기서 성립한다고 그랬죠? 언더 렌더를 부르면 언더 렌더가 그 밑으로는 지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언제 루프가 끝난다? 더 이상 자식이 없으면 포이치가 작동하지 않을 테니까 리스트에 포이치가 작동하지 않는 걸로 더 이상 리커시브가 반영하지 않을 거야. 이걸 이렇게 끝나는 거죠, 루프가. 그렇죠? 그럼 이 렌더러를 보시면요. 상속받은 클래스도 없고 돔 렌더러 그 자체인데 돔 렌더러에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요 태스크 리스트를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는 이런 도메인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요 지식도 들어있고 또 이렇게 서브 렌더링을 하는 거에 대한 반복 구조에 대한 컴포지트 패턴도 얘가 내정하고 있어요. 이거를 왜 돔과 분리해서 생각하냐면 돔이라는 건 이런 지식들이죠. 이런 지식들. 돔과 상관없는 지식들이잖아요. 순수한 메모리 객체를 끄집어내서 어떤 키를 조회하거나 아니면 순수한 메모리 객체를 루프 돌리는 기능이잖아요. 얘들은 돔에 대한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뭐가 반복되고 있고 어떤 점이 중복되는지 잘 안 보이니까 콘솔 렌더러라는 걸 하나 더 짜보도록 하죠. 그 전에 얘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먼저 체크해보고 가요. 첫 번째로 얘는 받아온 리스트 구조를 해석할 줄 아는 지식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 렌더라는 수준에서 그림을 처음 그릴 때 쓰는 로직이 바로 폴더를 그리는 로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태스크는 폴더로 처리할 거야 라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얘만 H1으로 그리니까. 마지막으로 그 외에 폴더 외 나머지 태스크들은 일관되게 언더 렌더로 다 태스크를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받아온 거에 어떻게 태스크를 그려 넣는지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그 외에 얘 자식도 다 태스크니까 다시 그 자식들을 그리는 건 똑같이 반복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걸 다 까먹었다 하셨다 하더라도 리스트 데이터가 리스트라는 키와 태스크라는 키로 돼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그리고 리스트가 배열로 되어 있는데 이 리스트 배열은 다시 까보면 안에 태스크와 리스크로 또 돼 있겠지.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건 보셔도 오늘 수업에 큰 지장 없어요.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둘째치고 이 모델을 이용한다는 렌더러라는 모델만 바탕으로 전개를 해보죠. 그러면 콘솔 렌더러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돔 렌더를 기반으로 콘솔 렌더를 만들 거니까 콘솔 렌더러도 상속 기반 없이 포즈 클래스 시작해서 렌더 똑같이 데이터 받겠죠. 얘랑 같은 시그니처로. 그럼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지식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렇죠? 얘도 이거 하려면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식 보면 벌써 중복 코드가 발생하고 있죠. 두 번째로 얘는 H1을 그렸는데 얘는 부모 셀렉터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콘솔에 그릴 거니까 부모 엘리먼트 필요 없잖아요. H1 필요 없고 그냥 여기가 시작이 하고 밑줄 하나 그어주고 폴더는 타이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게 여기를 대체하고 있는 거죠. 다음 여기 언더 렌더러를 보내는데 얘는 UL을 보냈잖아요. 얘는 콘솔에 그릴 거니까 인덴트를 주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덴트는 아무것도 공간 없이 바짝 붙어있는 인덴트를 주고 리스트를 주겠죠. 얘는 대놓고서 인덴트라고 이제 받고 있는 거죠. 페런트 대신에. 나 얼마나 뛸 건지를 볼 거야.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 보면 똑같은 루프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도 완전히 똑같죠? 예. 콘솔 로그가 뭘 대신하죠? 얘는 li를 ul에다 꽂아주는 거 대신에 얘는 콘솔 로그에 인덴트에다가 태스크 타이틀 넣어주는 걸 출력하는 걸로 이 두 줄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 렌더링 거는 것도 이제 인덴트에다 빼기 하나 붙여서 서브 뎁스라는 것만 출력해 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자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서브 뎁스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요 for each를 둘 때 형제들은 인덴트가 클로저로 참조되니까 똑같은 뎁스를 갖게 되겠죠. 자식들은 똑같이 한 뎁스를 더 갖게 될 테고 얘 형제들은 똑같은 뎁스를 갖게 될 테고 요 그릴 때 똑같은 인덴트를 참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리면은 예쁘게 이렇게 계층별로 잘 빼기만큼 해서 그려지겠죠? 이렇게나 똑같아요, 코드가. 콘솔에 대한 지식과 돔에 대한 지식만 나눠줘야 되는데 콘솔, 돔 말고도 어마무지 많은 코드가 중복되고 있는 거죠, 지금. 얘하고 얘를 다 세삼 보면. 왜 어떤 부분들이 중복되느냐 보면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 중복되고 루프를 돌리는 컴포짓에 대한 지식이 다 중복되고 있죠. 안에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중복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건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는 건. 저번에 만들었던 데이터 구조 만들어서 돔 렌더러한테 부모 넘겨서 이 돔 렌더러한테 요 데이터를 주면 그림을 그려도 되고 콘솔 렌더러도 똑같죠. 얘는 이제 받는 거 없으니까 바로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요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돔 렌더러를 만들어서 렌더링 걸고 콘솔 렌더러를 만들어서 렌더링 걸고 이러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중복된 걸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통 요소를 모읍니다. 공통 요소를 모으는 행위를 부모를 만드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상속 구조를 만드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디자인 패턴의 기본적인 철학은 상속 구조가 아니라 소유 구조로 바꿔주는 거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공통 요소를 모아서 상속 구조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돔 렌더러의 부모인 렌더러를 이제 만들 거예요. 렌더를 만들 거예요. 그럼 공통 부분과 공통 부분이 아닌 걸로 분리할 수 있겠죠. 공통 부분과 공통 부분이 아닌 거 분리할 수 있다. 이때부터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이 오렌지색으로 마킹해 놓은 건 누구냐면 콘솔 렌더러와 돔 렌더러가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어떤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런 코드들은 직접적으로 교차해서 쓰고 있었긴 하지만 주요 컨텍스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러면 렌더링이라는 걸 자세히 보면 이 지식을 콘솔 렌더러하고 돔 렌더러가 따로따로 갖지 말고 부모인 렌더러가 가질 수 있겠죠. 저렇게. 그리고 얘는 타이틀을 직접 쓰는데 이건 H1의 인화 시스템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긴 한데 여기가 어떤 렌더러냐에 따라서 태스크에 따른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타이틀까지 해체하는 거는 사실 돔 렌더러 특수란 말이에요. 타이틀을 끄집어내서 쓰는 거는 태스크 중에 타이틀만 필요한 건 요 코드의 특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봤을 때는 태스크 리스트만 나누는 게 낫는 거죠. 태스크 리스트만 나누는 게 낫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스크의 어떤 부분까지 사용할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지식을 간단하게 해체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음. 자, 이 부분인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박스 보이세요? 다들? 끝에 자리까지? 박스를 제가 이렇게 세 줄에 대해서 쳐놨거든요. 예. 이 세 줄이 뭐 하는 거냐면 폴더를 그리는 행위였어요. 이 세 줄이. 예. 여기 페어런트 엘리먼트를 초기화하고 첫 번째 H1을 해서 H1에다 타이틀 넣어서 이 폴더를 그리는 로직이잖아요. 폴더 표시하는 로직. 제가 간단하게 표시했지만 이걸 복잡하게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로직이잖아요. 이 폴더를 표시하는 로직이니까 말 그대로 폴더라는 무슨 템플릿 메서드에 넣어주면 돼요. 지가 안 할 거니까, 위임할 거라니까, 자식한테. 그래서 폴더라는 메소드한테 태스크 주면서 네가 폴더 좀 그려와.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리턴 값 V를 받는단 말이에요. 폴더를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리턴할지는 제가 정의하지 않았지만
네가 리턴한 게 있어야지 돼는 왜냐하면 이 다음 줄에서 할 수 있어요. 이걸 자세히 보면 이제 이 언더 렌더링의 서브 태스크라는 걸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서브 태스크를 그리기 위해서 얘는 언더 렌더를 할 때 이런 특수한 자기만의 객체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기만의 객체를 보내는 이유도 자기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걸 제가 코드의 일부나 인자가 아니라 이 줄을 통째로 위임하고 싶다라면 앞에 폴더를 그린 것과 연관관계를 맺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앞에 폴더를 그릴 때 페어런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페어런트를 이용해서 UA를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이 코드가. 그렇다는 얘기는 폴더를 만든 부산물을 얘한테 주지 않고서는 완전한 프로시저로 위임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는 아까 폴더를 그린 부산물과 함께 그려야 될 태스크를 같이 줄 수밖에 없다. 태스크를 쓸지 안 쓸지는 지 마음이지만 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 인자로 리스트를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자 중에 일부나 이 도메인 객체를 처리하는 일부의 부속처럼 들어가 있지만 이 줄을 통째로 위임하기 위해서는 폴더 그린 거의 부산물과의 연관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폴더의 리턴 값을 다시 페어런트 넣어주고 서브 태스크한테 얘를 보내준 거죠. 왜? 요 부산물도 도메인 객체잖아요. 요거. 그쵸? 돔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돔 전용 객체니까 남들은 모르는 전용 객체예요. 그게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요 페어런트 함수라는 거 호출한 결과가 서브 태스크한테 전달돼야지만 그 부산물의 효과를 얘한테 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폴더의 결과는 여기로 수령되고 얘의 결과는 다시 이 서브 태스크로 수령돼야지만 이 도메인 객체별의 특수한 상황을 내가 이어받아서 컨텍스트를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려운 점이에요. 원래 코드는 인자이거나 지역 변수 소속이거나 메모리의 소속이거나 다른 컨텍스트 소속인데 우리가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는 함수로 빼야 된다. 함수는 뭐만 통신할 수 있다? 인자와 리턴 값으로만 통신할 수 있다. 따라서 컨텍스트를 이어주려면 우리가 위임하고 있는 함수로부터 리턴 값을 받아서 다른 위임 함수한테 전달해 줘야지만 컨텍스트를 계속 연결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완전히 바깥으로 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무언가 해당 도메인에 관련되어 있는 객체를 만들 수밖에 없다. 완전히 우리가 독립하고 싶으면 리턴 값을 보내주는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친절하게 쓴 거지 그냥 여기다 이거 함수체를 여기다 넣어도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기본인데 함수는 인자와 리턴 값으로 통신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개의 함수한테 위임을 하는데 하나만 위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함수가 똑같은 메모리의 컨텍스트를 유지하고 싶다라면 얘네들이 컨텍스트를 계속 리턴하고 인자로 주고 리턴하고 인자로 주고 이래야지만 컨텍스트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앞 시간이 함수 클래스 편이었죠. 그때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일단 렌더링을 간단하게 추상 클래스 층에서 정리를 했어요. 다음은 서브 렌더링. 서브 태스크를 보면 부산물인 컨텍스트 페어런트를 받아왔고 이 페어런트는 그쵸? 그리고 리스트를 받아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페어런트지 위임받은 객체의 컨텍스트를 받아온 거라서 어떤 페어런트가 오는지 우리도 몰라요. 근데 의미상 페어런트의 부산물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 왜? 상위 컨텍스트 수준에서 생성됐다는 건 알고 있어. 이게 상위 컨텍스트죠. 이 태스크는 폴더 수준의 태스크였단 말이에요. 폴더 수준의 태스크를 이용해서 만든 부산물인 페어런트의 부산물이 들어왔으니까 페어런트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얘는 태스크도 뭣도 아니고 이걸 구상한 객체가 넘겨줄 어떠한 컨텍스트겠죠. 이 컨텍스트를 얘도 이어받아야지만 계속 완전한 위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리스트는 원래 모델 객체인 거죠. 원래 우리가 처리해야 될 진짜 순수한 모델 객체. 그러면 루프 구조는 똑같죠. 루프 구조는 얘가 먹은 거고 컴포지트로. 왜 개발자가 희귀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사내 좋은 개발자가 희귀, 세상에도 희귀. 작은 회사는 보통 그 회사에 에이스 한 두세 명 정도 들고 있고요. 큰 회사라고 할지라도 부서에 한 명 정도밖에 에이스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같이 조그만 구멍가게들은 에이스 한 명 정도 뺏기면 보통 망해요.
그 회사의 그 어려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개발자는 보통 한 명밖에 없어. 왜 개발자가 희귀할까요? 그건 지금 제가 한국말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미묘함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래요. 그냥 포문으로 구구단을 짤 수는 있지. 근데 고급 개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역할과 자기의 역할에 맞는 컨텍스트가 어떻게 이전되는지에 대해서 미세하게 조정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서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지금 제가 한국말로 이 코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자기 머릿속으로 할 수가 없어서 고급 개발자가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치 아픈 걸 피하지 마시고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하세요. 그 훈련을 통해서 좋은 개발자가 돼요. 어떻게 해서 역할을 나눌지, 어떻게 역할을 인식할지. 보통은 그 훈련을 안 하고 계속 공장 찍기를 하거나 사포질만 하고 있으니까 금방 라이브러리 생명과 함께 개발자 수명이 끝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아, 나는 원래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나한테 공도 차라고 그러고 청소도 하라고 그랬어. 근데 나는 원래 내 식대로 할 거야. 근데 공 찰 때 따로 부르고 청소시킬 때 따로 불러. 그럼 내가 하던 방식을 연결할 수가 없어. 그럼 중간에 얘는 네가 공 차고 남은 부산물이 이거니까 이것도 네가 치워라고 이거 갖다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내가 연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러한 미묘한 역할의 변화나 역할의 책임 관계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냐가 어려워서 고급 개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섬세하게 느끼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하면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한국어처럼 네이티브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외국어처럼 여러분들이 영어 하시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쓰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한국어 쓰듯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쓰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한국어로는 감정의 미묘함까지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화가 난 것과 아닌 거, 비꼬는 것과 아닌 거 다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하시면 여러분 영어로 표현한 게 비꼬는 건지 예의 바른 건지 구분 안 되잖아요. 일단 말하기도 급급한데. 프로그래밍 랭귀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돌리기만 하는데 급급할 거냐. 그럼 톡 쳐도 깨지는 거고 이게 여기는 유연하게 짜야 돼. 유연하게 짜는 게 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섬세하게 느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템플릿 메서드의 훅들이 리턴 값과 그 리턴 값을 다시 인자로 받는 이유는 완전한 위임을 하면 이 세 가지 역할을 이제 세 가지 나올 건데 세 가지 역할을 위임할 건데 이 세 가지 역할이 계속 연계성 있게 가야 되는 걸 얘한테 다 위임하기 위해서는 얘의 부산물을 계속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거꾸로 자기가 각각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힌트를 남기고 다시 받아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본체의 메모리 공간과 위임받은 애들이 처리하는 메모리 공간을 완전히 분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됐으니까 얘는 완전히 새로운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역할 분리가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에요. 템플릿 메서드 처음엔 쉽지.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금방. 자, 그러면 여기 박스 제가 이제 두 줄 쳐놨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뭐냐 하면 개별 태스크를 그리는 로직이었어요. 하나의 태스크를 그릴 때 우리는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에다 타이틀을 박아줄 거야. div로. 요걸로 우리가 개별 태스크를 그렸단 말이야. 따라서 얘의 이름은 태스크인 거야. 얘의 이름은 태스크야. 근데 얘를 보시면 인자로 받아왔던 페어런트의 자식으로 꼽고 있죠. 이건 도매 사정이란 말이에요. 도매 사정. 그렇죠? 우리는 따라서 이 컨텍스트를 완전히 위임하고 싶으면 얘한테 전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까 받아온 컨텍스트를 얘한테 전달해서 얘한테 다시 줄 책임이 있는 거야. 안 그럼 얘를 완전히 독립할 수 없어요. 계속 의탁하고 있겠지. 어딘가에. 이 코드에. 얘를 완전히 분가시키고 싶으면 얘가 원하는 컨텍스트 유지도 다 분가시켜줘야지만 완전히 위임이 된다. 그럼 여기 V를 받은 이유도 비슷하겠죠. 태스크를 그리고 난 부산물이라는 이 컨텍스트도 어디에? 자기의 자식 리스트를 그릴 때 페어런트로 다시 그리게 되는데 여기에 부산물 넘겨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리스트 컨텍스트 안에 있는 인자처럼 들어가게 되는데 완전히 분리해서 이 줄 전체가 완전한 위임 코드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거는 왜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거죠? 비지터 패턴을 배우는 게 아니라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배우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이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깊이 배우면 템플릿 메서드의 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상황이 나오고 여러 개인 상황에서 얘네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놀게 하고 싶으면 얘네들의 컨텍스트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 리턴 받고 인자로 주는 거야. 메소드끼리. 그러면 지네들이 메소드끼리 내에서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훅 3개를 정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훅을 쓰는 공간이 요 세 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을 표현하자면 돈만이 해야 되는 일은 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 추상 렌더러 거인 거야. 추상 렌더러에서 뭐 먹었는지 볼까요? 모델에 대한 지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죠? 루프를 돌리는 방법. 다 얘가 가져왔죠. 그렇죠? 이 구조와 데이터에 대한 지식은 다 추상 렌더러가 가져가고 얘는 이제 뭐만? 돈만 책임져 라고 되는 거겠죠. 어디까지 줄였는지 같이 줄여볼까요? 자, 여기가 아까 지금 정의했던 렌더러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훅 빼놓고 이렇게 두 개 정의했죠. 두 개로 정의한 거예요. 렌더러와 서버 태스크로. 돔, 원래 거 돔 이렇게 생겼죠. 이제 줄여보는 거예요. 줄였으니까 이제 추상 렌더러를 상속받았겠죠. 컨스트럭터 제가 이제 슈퍼 생략했어요. 귀찮아서. 원래는 디스 점을 쓰려면 상속받았으니까 슈퍼부터 호출하고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자, 컨스트럭터에서 페런트 받는 구조는 얘랑 똑같죠. 얘랑 비교하시면 돼요. 얘랑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폴더를 그리는 로직에서 뭘 받는다? 폴더라는 애는 여기 보면 있죠. 폴더가 될 태스크를 받고 있죠. 그렇죠? 폴더라는 태스크의 타이틀만 필요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자기의 속성인 페어런트로부터 페어런트 만들어내고 여기에다가 원래 코드인 걸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얘는 이 부산물로 뭘 리턴하고 있냐면 이 페어런트를 리턴한단 말이에요. 부산물로서. 왜냐하면 이 코드에 보면 얘 폴더를 그린 이 부산물로 그 다음번 태스크한테 페어런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가 보면 UL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산물로 이 페어런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UL은 그냥 독립적인 객체가 아니라 페어런트의 자식인 UL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이 줄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얘가 폴더 수준에서 페어런트를 리턴해줘야지만 이후 전개할 때 페어런트에 꽂은 UL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페어런트는 원래도 여기서 페어런트는 UL 객체를 만드는 것만 관여하지 나머지 태스크를 정리하는 건 아무것도 관여 안 했어요. 얘도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인자를 폴더 태스크까지 줬지만 얘는 안 쓰겠다는 표시를 보통 언더로 해요. 저희가 인자는 들어오지만 안 쓸 거야 이렇게. 그래서 V만 쓸 거야. V가 뭐 들었다? 페어런트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페어런트 들어온다. 뭘 리턴하면 된다? V에다가 UL 꽂아주면 돼. 그러면 이 UL을 리턴하게 될 거야. 이게 바로 페어런트의 부산물인 거야. 여기에 있는 컨텍스트를 이어받아서 또 다른 부산물을 또 리턴하고 있는 거죠. 얘만의 세계가 완성된 거예요. 폴더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메소드로 얘가 이 컨텍스트를 여기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리턴한 걸 얘한테 다시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데 여기까지인데 렌더까지인데 뭐가 하나도 없다? 돔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완전하게 위임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복잡하게 더럽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다 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돔의 어펜드 차일드 구조라든지 어펜드라든지 이런 그 자기만의 사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렇죠? 완전한 훅으로 완전히 분리가 됐죠. 전혀 도메인 지식이 없는 형태로 분리가 되는데 성공한 거죠. 이 두 개로. 마지막으로 태스크 어떻게 그려? 넘어온 V의 자식으로 LI 만들어서 LI에다 div 꽂아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는 뭘 리턴한다? LI를 리턴해. 왜? 그 다음번 부산문은 LI를 기반으로 어펜드 할 거니까. 그 다음번 부산문은 LI를 기반으로 어펜드 UL을 할 거니까. 이 코드의 끝인 거죠. 그렇죠? 이 코드의 끝인 거예요. 자, 이 돔 렌더러하고 새로 만들어진 렌더러 상속한 애를 보면 여기 뭐만 있다? 완전히 구조가 제거되고 개별 돔에 대한 지식만 나와 있죠. 얘는 이제 데이터를 알아도 제가 준 태스크 수준의 데이터만 알게 되고 리스트 수준의 데이터만 모르게 되고 얘 지식의 한계는 타이틀이 한계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루프가 도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렇죠? 네. 어떻게 루프가 도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떡져가지고 분리가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까지 예쁘게 분리가 돼서 여기에 아예 루프 구문이 다 빠져버리고 도메인 지식이 다 빠져버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돔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다 빠져있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리팩토링 능력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렌더러의 코드를 한 판만 유지한 상태로
콘솔 렌더러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똑같이 콘솔 렌더러의 기존 코드는 떡져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상속 구조를 이용해서 진행해 보면 폴더 수준에서는 타이틀을 그려주는 행위만 하면 되고 최초의 폴더에서 인덴트를 땡땡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페런트에서는 V 받은 거 V 리턴하는 거밖에 없어요. 왜? 원래도 땡땡을 그냥 땡땡으로 리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 V 값은 그냥 리턴되는 함수란 말이에요. 얘 입장에서는 왜? 사이드 이펙트가 없으니까. 백. 얘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V를 활용하고 있는데 쟤는 사이드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가져온 V를 그냥 리턴해 주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 컨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각각 도메인별로 알아서 할 일이야. 각각 도메인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누구는? 렌더러는. 얘가 컨텍스트를 연결해서 쓰는 방식을 보시면 콘솔이 컨텍스트를 연결해서 쓰는 방식과 굉장히 달라요. 얘는 이렇게 리턴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얘는 전혀 그렇게 사용 안 하고 있죠. 얘가 알아서 지 컨텍스트를 그렇게 쓰겠다고 마음 먹은 거죠. 왜? 콘솔 로그는 그냥 단순 함수로 출력하는 거니까 안에 컨텍스트 유지가 필요가 없단 말이지. 마지막으로 태스크는 콘솔에 받아온 인덴트 값으로 V 타이틀을 그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시 V에다 빼기 하나 더해주는 걸로 자식들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인덴트를 만들어줘. 그럼 자기 자식들은 이 V 값을 기준으로 다음번에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그 다음번 자식들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더 더한 걸로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콘솔 렌더러도 코드가 짧아서 저기 뭐 줄일 게 있나 싶었는데 미친 듯이 줄어들죠. 뭐만 남았다? 콘솔밖에 안 남았어. 말 그대로 콘솔이니까. 그래서 코드가 중복인 건 알아. 중복인 건 아시잖아요. 콘솔 렌더러하고 돔 렌더러가 중복이 있는 건 알아. 근데 이걸 정말로 템플릿 메소드를 빼서 중복을 제거해서 중복 로직과 중복 아닌 걸로 분리할 수 있냐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때 사용하는 패턴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고 부른다. 근데 말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킬들, 특히 컨텍스트를 전환하거나 컨텍스트를 유지하는 스킬들을 어떻게 훅 간에 연결해 줄 건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을 인자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추상 렌더러 수준에서 컨텍스트의 데이터를 얘한테 무조건 두 번째 인자로 공급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일종의 오브젝트를 얘한테 공급했다고 생각하면 얘가 하고 싶은 일은 이 오브젝트에다 기록해서 임시 메모리를 쓰는 거죠. 그 다음번에 얘를 부를 때도 이 뒤에 그 오브젝트를 또 보내주는 거죠. 얘를 부를 때도 오브젝트를 보내주면 얘네들끼리는 호출할 때 얘네들만의 메모리가 생기게 돼요. 어휘 공간이 따로 생길 거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용어는 그냥 배우세요. 프로그램에서 렉시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어휘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번역해 주자면 그 변수라는 뜻이에요. 변수. 렉시칼 이제부터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별짜리 다 렉시칼이라고 그러는데 렉시칼 인바이러먼트라는 건 변수명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수 안에서 지역 변수를 사용하면 함수 안에서만 그 지역 변수의 변수 이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함수 안에 렉시컬 인바이러먼트, 이 어휘 공간 자체는 외부의 어휘 공간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함수 바깥에 있는 어휘 공간에서는 다른 변수를 쓸 수 있는데 비해서 함수 안에 있는 그 변수 이름은 못 쓰잖아. 이 변수 이름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 동네, 변수 이름과 거기에 값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 스택 메모리 공간들을 렉시칼 인바이러먼트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죠? 렉시칼 인바이러먼트라고 그러는데 이 렉시칼 인바이러먼트 안에 우리가 언어에서 제공해 준 렉시칼 인바이러먼트는 보통 스코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접 렉시칼 인바이러먼트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 어떻게? 렌더러가 처음부터 콘스트 V 하기 전에 콘스트 메모리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얘한테 넘겨주고 얘한테 넘겨주고 얘한테 넘겨주면 그 오브젝트가 모든 애들한테 공유되면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얘네 셋은 그 메모리 즉 렉시칼 인바이러먼트를 공유하게 돼서 거기다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딴 놈이 읽어드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만 공유하는 메모리 공간을 따로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방법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리턴하고 인자로 주는 건 까다롭단 말이에요. 얘가 인자로 받기가 싫어. 혹은 인자로 안 받거나 인자가 2개 나오게 됐어. 배열을 줘야 돼.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깥에서 지금도 여전히 훅 간의 연결에 관여하고 있죠. 리턴 받아서 리턴 주는 식으로 완전하게 프로시저로 위임하지 않고 여전히 이 함수의 결과를 다른 함수한테 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토콜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프로토콜에 따르면 폴더는 리턴 값을 반환할 책임이 있고 페어런트는 리턴 값을 받아들일 책임이 있는데 이 리턴 값을 받아들일 때 이 인자 첫 번째는 폴더에서 오거나 태스크에서 온 결과물이야 라는 숨겨져 있는 지식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안에. 이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사람만이 콘솔 렌더러도 짤 수 있고 돔 렌더러도 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리턴 값을 제가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이유는 저 안에 복잡한 일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짤 수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돔 렌더러에서도 이때 페어런트를 리턴하거나 이때 li를 리턴할 수 있는 이유는 저 복잡한 프로토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복잡성을 줄이고 지식을 줄이려면 누가? 얘가. 더욱더 얘네들한테 관여하고 싶지 않다면 얘한테 렉시칼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독립된 렉시칼 인바이러먼트를 꽂아주고 그 안에서 돌게 만들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얘는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훅을 걸고 있는 구상 클래스도 어떤 메모리 공간이 있다? 자기 자신의 디스 컨텍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렌더러 수준에서는 별도의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서 꽂아주지 않고 오브젝트를 새로 꽂아주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 훅끼리 사용해야 될 메모리 공간을 정해놓고 이 훅에서는 디스를 이용해서 자기가 사용해야 될 메모리 공간 참조를 만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바로 따지면 dis.memory는 new 해시맵하고 시작하면 얘네들은 다 dis.memory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값들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JSP에서 세션 객체 쓰는 것처럼 얘네들은 JSP로 따지면 다 세션 객체, 세션 메소드들인 거잖아요. 세션 객체 쓰는 것처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템플릿 메소드 패턴에서 훅이 여러 개일 때는 훅 간의 컨텍스트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제가 이것만 보여드렸을 때는 아 리턴 값과 인자밖에 없나 보다 생각하신 것처럼 거꾸로 제가 다른 대안을 얘기해드리니까 다른 대안도 존재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패턴이 있습니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어려운 이유는 훅 간의 컨텍스트를 유지하는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어려운 거예요. 훅 하나 있고 통신 안 할 거면 괜찮아. 괜찮은데 그런 기능성 훅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일까요? 걔가 완전히 기능적이고 내부의 컨텍스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뭐다? 걔는 유틸리티일 가능성이 높아. 거기에 매스 사인 대신에 매스 코사인 쓰는 것처럼 완전한 유틸리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상속관계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상속관계를 쓸 필요가 없어. 상속관계 왜 쓴다? 디스 컨텍스트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거야. 그러면 상속에 대한 이점이 거의 없는 거죠. 누구죠? 그게 바로 얘예요. 어떻게 증명하죠? 메소드 안에 디스가 안 나와. 따라서 얘네들은 상속의 가치가 없다. 심지어 디스가 안 나오니까 부모의 메소드를 사용하지도 않죠. 완전한 유틸리티네. 그렇죠? 어디 멀리 가서 찾지 말고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의 코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 돔 렌더러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백. 이게 돔 렌더러인데 디스 한 번 안 나오죠. 디스 한 번 안 나와요. 그럼 얘네들은 원래부터 상속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클래스를 만들고 안에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메소드가 지역 변수, 인자로만 되어 있다면 얘는 메소드가 아니에요. 걔의 메소드일 리가 없어. 왜? 걔는 완전한 유틸리티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써도 되는 거야. 이 클래스의 멤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클래스의 메소드는 반드시 안에 디스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반드시 디스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디스 메소드를 사용하든 디스의 필드를 사용하든 디스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클래스 만들었는데 메소드에 디스가 한 번도 안 나왔어. 걔는 100% 걔 메소드가 아니에요. 빼내도 됩니다. 유틸리티로. 되게 간단하죠. 규칙이. 함수냐 메소드냐는 메소드 몸체에 디스가 나왔냐 안 나왔냐로 구분하시면 돼요. 디스가 안 나왔으면 걔의 메소드가 아니다. 최소한 걔 건 아니야.
여기에는 디스가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얘네들은 최소한 디스라는 애는 필요 없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도라는 가지만 객체 지향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객체는 은닉과 캡슐화를 표현해야지만 객체 지향을 성립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은닉과 캡슐화를 할 수가 없죠. 왜? 은닉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메소드인데 은닉되어 있는, 즉 디스 컨텍스트에 있는 그 무엇도 쓰지 않아. 따라서 캡슐화도 불가능해. 은닉된 데이터를 받아야지 캡슐화를 할 거 아니야. 그쵸? 은닉된 데이터에 접근한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캡슐화도 불가능하죠. 따라서 얘네들은 메소드가 아닌 거고 얘도 객체가 아닌 거죠. 얘도 클래스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대체 뭘까요? 외부에서 제공되는 유틸리티인 거네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만들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역할 검증을 코드와 역할에 맞춰서 다시 재검증을 하셔야 돼요. 이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돌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돌아가네 이쁘다 이 끝나는 게 아니고 코드를 봤는데 이것도 구현해보고 그 다음번에 있는 콘솔도 구현해봤는데 둘 다 디스가 안 나와. 얘네들은 뭔가 잘못 설계된 거야. 얘는 뭐가 아니다? 이스어 관계가 아니야. 즉 상속 관계가 아니야.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구현하고 사용해보면 완벽하게 똑같은 코드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랑 똑같죠? 호스트 코드가. 추상 렌더러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럼 얘는 실체가 돔 렌더러와 콘솔 렌더러가 있다라는 실체를 갖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정말 실체냐는 거예요. 실체냐. 사람이 인식하기 편하다고 진짜로 이게 실체인 건 아니란 말이죠. 왜? 안에 있는 역할로 보면 걔는 컨텍스트를 소유하고 은닉과 캡슐을 하는 메소드가 아니고 그 역할은 추상 렌더러만 갖고 있지 실제로 요 도메인을 갖고 있는 애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왜 객체 지향을 잘하는 개발자가 드물겠어요?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제가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역할 인식을 제대로 하는데 일반적인 개발자 5년 정도 꾸준히 수련하면 걸리고 빠른 애들은 3년 정도 걸리더라.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어렵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이해하시기도 힘들잖아요. 이거 간단한 투두인데도. 그쵸? 본인이 이걸 마음대로 쓰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나면 그냥 당연하게 또 그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코드가 벌써 잘못된 걸 알려주고 있다. 돔 렌더러와 콘솔 렌더러가 하나의 객체로서 인식이 되는데 얘네들은 객체감이 아니라는 거야. 의외로 돔이라는 도메인과 콘솔이라는 도메인은 유틸리티 수준이지 객체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표현돼야 돼요? 렌더러는 객체로 표현되고 나머지 두 개, 돔과 콘솔은 유틸리티로 표현돼야지 호스트 코드도 바른 코드가 되겠죠. 우리에게 굉장히 다른 인상을 줍니다. 어떤 인상을 주죠? 렌더러는 한 번만 임포트하고 영원히 안 바꿀 수 있고 그 이후에 계속 돔이나 콘솔 같은 도메인만 추가하면 렌더러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대로는 어떻게 보이죠? 내가 덩어리진 렌더러를 맨날 만들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따라서 렌더러에 대한 의존성도 투두를 물고 있는 애들은 투두를 통해서 렌더링 할 거고 투두2를 물고 있는 애들은 투두2를 통해서 렌더링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두 개의 객체를 알아야지만 렌더링을 따로따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한번 이게 퍼져나오고 나면 새로운 렌더러가 와도 걔를 따로 잡아주지 않은 이상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걸 보겠습니다. 오렌지로 칠한 부분들이 내부에서 쓰는 영역과 훅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이게 디스 컨텍스트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유틸리티라면 유틸리티를 받아들이는 해석 관계로 가야겠죠. 즉 소유 관계로 빼주면 됩니다. 그럼 템플릿 메소드를 소유 관계로 빼는 걸 뭐라고 그랬죠? 전략 패턴이라고 그랬죠. 전략 객체를 받아들이는 걸로 동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럼 이제서야 명확하게 인식이 되시겠네요. 템플릿 메소드 패턴 언제 쓴다? 전략 객체를 짰더니 부모의 디스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어. 이러면 얘네들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의 후보인 거죠. 대표적으로 무기를 생각해 볼까요? 캐릭터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캐릭터라는 클래스가 전략 객체로
무기를 소유한다고 생각하면 얘가 이 무기를 가지고 어택을 해. 그러면 어택이라는 메소드는 캐릭터 거죠. 근데 캐릭터가 어택할 때 어떤 무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칼 들고 있으면 벨 거고 활 들고 있으면 쏠 거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요점은 과연 무기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써야 되는 건가 전략 패턴을 써야 되는 건가 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이면 100 다 전략 패턴으로 대답한단 말이에요. 캐릭터는 똑같은데 계속 무기 클래스만 만들어서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언어에 속아가시는 거예요. 한국말이나 사람의 언어에 속아가시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달려있냐면 무기가 얼마나 많은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만약에 무기가 어택을 해서 나오는 결과값이 데미지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어택의 인자로 에너미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에너미의 여러 가지 수치와 내 무기를 이용해서 데미지를 얼마 좋은지를 계산할 거잖아요. 근데 이 데미지를 줄 때 저의 본래 캐릭터의 힘, 마력, 뭐 체중 이런 걸 다 이용해서 무기가 가져가서 이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칼로 똑같이 쳐도 제 레벨과 제 힘에 따라서 다른 효과가 날 거잖아요. 근데 제 내장을 너무 많이 빼가. 이 무기의 데미지. 소드의 데미지 계산하기 위해서 이 전략 객체가 본체인 캐릭터의 데이터를 거의 홀라당 다 빼내가야 돼. 이런 뭐다? 템플릿 메소드 후보인 거예요. 그러면 소드 캐릭터인 거죠. 되게 이상할 것 같지만 소드 캐릭터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소드가 너무 많은 캐릭터의 내장을 꺼내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지? 캐릭터의 은닉성이 깨져서 나중에 캐릭터에 뭘 하나 추가하려고 그러면 모든 무기에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무기가 200종 출시되는데 무기를 다 고치기 전까지는 캐릭터의 파라미터 하나 못 건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HP를 5를 늘리고 싶어. 이 사이드 이펙트가 모든 무기와 방어구한테 퍼진단 말이에요. 전략 객체가 너무 많이 뭘 알고 있으면 캐릭터를 알고 있으면. 의존성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전략 객체가 거의 모를 때 누구를? 전략 객체를 소유한 객체를 거의 모를 때는 전략 객체 패턴이 맞는데 얘가 너무 많은 본모의 걸 알아야 돼. 이렇게 되면 얘는 전략 객체가 아니라 템플릿 메소드가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템플릿 메소드가 되면 여러 개를 소유할 수가 없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전략 객체를 빼는 경우는 많아요. 전략 객체를 빼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소드 캐릭터가 되면 소드 보호 캐릭터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근거리에서는 칼 쓰고 중거리에서는 활 쏴. 이러면 소드 보호 캐릭터 또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템플릿 메소드로 짝지을 수 없고 전략 객체를 여러 개 소유한 걸로 만들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다른 이유인 거고 순수하게 하나의 칼만 놓고 보면 내가 소드 캐릭터를 만들 거냐 캐릭터가 소드를 소유할 거냐의 문제는 소드가 얼마나 많이 캐릭터의 내장을 빼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꾸로 표현하면 얘는 뭐다? 얘네들은 아까 봤더니 전혀 캐릭터의 내부 사정이 궁금하지 않은 놈들이었다는 거예요. 렌더러의 사정이 아예 안 궁금한 애들이라는 거야. 얘네들 상속받은 애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략 객체를 빼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략 객체를 빼는 거예요. 관련하는 정도가 이 메소드들 구상 메소드를 안에서 디스를 참조하는 정도가 제로란 말이에요. 네가 누구니 난 아예 관심이 없어 수준이야. 근데 뭐하러 상속관계를 갖냐는 거야. 얘하고 남인데. 그렇죠? 따라서 이 관계를 맺고 있는 메소드들만 싹 빼가지고 이렇게 비지터라는 객체로 빼줍니다. 아니 이건 전략 객체인데요? 비지터가 아니라 맞습니다. 비지터는 기본적으로 전략 패턴이에요. 비지터 패턴은 기본적으로 전략 패턴이다. 전략 패턴이 아닌 비지터 패턴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이제 비지터라는 외부 역할로 완전히 뺐으니까 얘는 더 이상 누구랑 렌더러랑 상호작용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쵸? 얘하고 렌더러하고 상호작용하는 건 불가능한데 원래 상호작용 안 하고 있었어. 괜찮아. 그쵸? 완전한 유틸리티로 빠져나왔죠. 그래서 이 비지터를 얘는 소유하는 거죠. 언제? 컨스트럭터에서. 컨스트럭터에서 자기가 소유하게 될 비지터, 셋 비지터를 만들어도 돼요. 어쨌든 이 비지터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해석관계, 내가 갖고 있는 객체한테 위임하는 코드로 다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어차피 너 나 관심 없잖아. 나도 너 관심 없어. 난 너한테 일만 시킬 거야. 이런 거죠. 전략 패턴을 바꾼 거죠. 전략 패턴을 바꿨으니까 이제 우리는 비지터를 구현해서 전략 객체를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제는 렌더러를 상속하지 않고 비지터를 상속했으니까 콘솔 비지터가 됐겠죠. 콘솔 비지터의 코드는 똑같아요. 단지 제가 자주 쓰는 언더 표현이 없어졌죠. 훅에다 보통 제가 언더 쓰거든요. 바깥에서 부르지 말라고. 근데 얘는 바깥에 노출하고 있는 서비스로서의 이 세 가지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제 언더 이름 제가 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코드는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원래부터 렌더러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원래 이 안에 디스가 있었으면 렌더러 점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렌더러에 원래 관심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돔도 돔 비지터가 돼버렸죠. 이렇게. 코드는 똑같고. 그러면 여기서 또 백. 이거를 왜 비지터라고 부르냐는 거야. 여러분 디자인 패턴 책을 보시면 디자인 패턴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다이어그램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UML로 그려져 있는 디자인 패턴 책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무조건 4개가 나와요. 4개가. 사용안의 추상 인터페이스, 당하는 애의 추상 인터페이스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그 모든 디자인 패턴의 그 UML 그림 무조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추상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 안에 구성이 있고 얘네끼리 관계를 맺고 있는데 직접 관계를 안 맺고 디귿자로 맺고 있어. 그림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이 생겼다.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이. 그러니까 UML로 디자인 패턴이 구분이 안 되는 거라 당연하지. 얘는 완전한 전략 객체인데 왜 얘를 비지터라고 부르냐는 거야. 그쵸? 얘를 비지터로 부르는 거는 전략 객체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전략 객체지만 어떠한 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회하는 리커시브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전략 객체를 비지터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복잡한 리커시브 포 구문 내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완전히 바깥에 위임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전략 객체를 바로 비지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은 똑같죠. 이름만 다르지. 다이어그램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만 달라. 더 헷갈려요.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디자인 패턴 책 가서 UML 보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만 틀리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름이 틀린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럼 얘는 루프 구조에서 해야 될 일들을 나눠서 비지터한테 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비지터라고 부르고 비지터를 내가 이게 그냥 단순 전략 패턴이야 비지터야는 내가 복잡한 루프 구문을 컴포지트나 아니면 추상화되어 있는 루프로 잘 뺐느냐 안 뺐느냐로 달려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언어의 기능이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너레이터 같은 거 쓰면 굉장히 복잡한 루프가 표현이 됩니다.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일드와 제너레이터의 수행 사이에서 역할을 자기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그 역할을 위임해서 깨끗하게 바깥으로 루프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면 걔는 마찬가지로 비지터로 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지트 안에서만 비지터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복잡한 데이터를 순회하는 루프가 아니라도 좋아요. 순회하는 사이에서 그 일을 할 때 코드로 박아놓지 않고 외부에 위임할 수 있다라면 그 역할을 바깥에 분리할 수 있다라면 걔를 비지터라고 부른다. 아 지루해. 지루한데 고급 개발은 다 이래요. 고급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지터 패턴을 이용해서 완전히 빼고 구현하면 똑같고 코드들은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코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서야 코드가 마음에 들게 됐어요. 정확하게 이러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우리는 바깥쪽에 렌더러라는 변수만 노출할 것이고 앞으로 어떠한 비지터가 와도 셋 비지터만 하면 되는 거지 렌더러가 바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본연의 역할은 렌더러가 하는 거고 어떻게 그림 그리냐는 유틸리티인 비지터가 해줄 거란 말이죠. 여기에다가만 우리가 돔 렌더러, 웹GL 렌더러, 캔버스 렌더러, SVG 렌더러를 넣으면 된다. 비지터를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친절하려고 비지터를 쓴 거지 그냥 뭐 돔 드로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진짜 이름들은 이렇게 친절하게 안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중2병도 아니고 이렇게 쓰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객체 만들 때. 그렇죠. 그냥 돔, 뭐 콘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름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비지터 패턴을 이해하면 마지막에 보면 이 코드를 알 수 있어요. 정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정확하게 도메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렌더러를 한 번 부르고 나면 렌더러한테 그림을 그려줘라는 코드는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비지터가 나와도 미래에. 그럼 제가 여기다 그냥 꽂아서 그렇지 여기 원래 누가 꽂죠?
DI가 꽂아줍니다. 원래는 제가 직접 하드코드를 안 꽂고 DI라는 걸 이용해서 꽂아준단 말이에요. DI를 꽂아주면 뭐가 좋죠? 이 안에 이 생성하고 이 생성을 여기다 꽂는 코드가 없으니까 바깥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설정에. 설정만 바꿔주면 여기를 바꿔줄 수가 있다. SVG로 바꿀 수 있고, 안 그러면 코드를 건드려야 된다 그랬죠. 코드를 걸면 하드 코딩 건드리니까 우리가 다시 재컴파일하고 모든 회귀 테스트 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DI가 꽂아주면 여기서 안 꽂고 제이슨에서 꽂아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코드는 안 변하고 제이슨에서 꽂아줄 거란 말이지. 그럼 DI를 쓰면 이런 의존 관계를 더 낮추게 돼서 설정만 바꿔주면 되니까 코드는 안 건드리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비지터 패턴 쭉 진행했는데, 비지터 패턴 복습하시고, 나 숙제 가져왔나? 이거 할 거예요. 숙제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지금 만든 비지터를 이용하면 폴더도 그릴 수 있고 태스크도 그릴 수 있고 그 사이의 관계도 다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코드로 짜는 거는 타이틀만 표시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태스크 예를 들면 분더리스트 수준을 원하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작성일도 들어가야 될 테고 메모도 쓸 수 있고 파일 업로드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서브 태스크도 계속 만드는 건 원래 내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요 기능 정렬을 어느 수준에서 폴더 수준에서 다시 재정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렇죠? 폴더 수준에서 정렬을 재정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폴더 그릴 때 태스크가 들어오는데 태스크한테 리스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얻으면 다시 렌더링을 또 때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렌더링을 다시 때리면 되잖아요. 리스트를 다시 줘서. 그래서 폴더 그릴 때 정렬 버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태스크를 그릴 때 당연히 제가 그냥 이너 HTML을 집어넣는데 여러분들은 체크박스와 함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제대로 된 체크했다 풀었다 하는 걸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과제로 될 거야. 채점 어떻게 되냐? 지금 연말이라서 총무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오늘 한 명 못 왔잖아요. 바빠서 못 오는 거거든요. 채점들이 늦어지는데 채점과 상관없이 계속 이 과제를 수행하시는 거를 저희가 검사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익히시려면 진짜로 응용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더 욕심 나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렌더러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폴더 렌더러죠. 하나의 폴더를 그려주는 렌더러잖아요. M 렌더러 수준을 만들어서 왼쪽에 폴더 리스트를 표현하고 루트로부터 오른쪽에는 현재 선택한 폴더를 표현하는 것까지 해서 통째로 투두 앱 전체를 렌더링하는 렌더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코드를 한 판을 짜가지고 전체로 도는 투두 앱 하나를 요 구조로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이 패턴을 공부하시면서 쭉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에 완성되어 있는 옆에 폴더 전체의 태스크를 다 표현하는 기능들을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이 5강이잖아요. 이 앞에 있는 디자인 패턴들이 어려워서 제가 천천히 나가는데 다음 시간에 남은 패턴 중요한 것들 다 정리해가지고 진행하고 나면 1시간 남잖아요. 그때 MV 패턴을 다 할 수 있나? 디자인 패턴을 좀 덜 욕심내고 MV 패턴을 더 할까? 고민되네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주요 MV 패턴은 MVC, MVP, MVVM이죠.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게. 그렇죠? 요 세 가지 패턴의 차이점과 사용 방법, 그리고 실제로 구축 방법 같은 거 연습할 건데 고민되네. 어떻게 할까요? 1시간은 그걸로 다 먹을 테고 다음 시간을 절반 해가지고 반씩 나눌까? 디자인 패턴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설문으로 올려놓을게요. 디자인 패턴 중에 남은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들 옵저버 배우셔야 되고 커맨드 배우셔야 되고, 여러분 디자인 패턴 배웠으면 언두 리드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두 리드도 못하는 디자인 패턴 있어. 네, 옵저버 워낙 많이 쓰니까 옵저베이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중요 패턴 중에 데코레이터는 또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패턴들 중에 퍼사드나 미디에이터나 이런 것들은 대충 써도 돼요. 대충 써도 되는데 걔네들은 어차피 묶어놔서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지 딱히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해요. 하지만 추상 팩토리 메소드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은 추상 팩토리 메소드라는 패턴이 있거든요. 업스트랙 팩토리 메소드라는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패턴의 의미가 굉장히 어렵고 이 패턴을 잘 써야지만 의존성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 패턴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최소한 배워야 되는 게 옵저버, 추상 팩토리 메소드, 커맨드, 패턴, 데코레이터 패턴 이 4개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1시간 만에 하고 1시간 다음 시간에 아마 이거 4개를 나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압축해서 MVP를 버릴까요? MV 중에 하나 버리면 될 것 같아요. MVVM을 버리든 MVP를 버리든 하나 버리고 MVC와 MVVM을 하든 MVP와 MVVM을 하든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해서 전체 마감을 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